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언지도 몰랐다. 대통령이 구조 방법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리더의 역할은 적절한 곳에 책임을 분배하고 사람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다.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사람 살리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부는, 또 대통령은 필요 없다. 결정적으로 책임질 줄 모르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나는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시민 정성훈 씨의 글입니다. 제목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원 글의 저자는 박성미 영화감독입니다. 어제 아침 9시 51분에 게재됐는데 만 30시간 만인 오늘 오후 1시 현재 조회수 53만 1,870건, 공감수 26,364건입니다. 시민들이 퍼다 나르는 숫자는 일일이 집계가 안 됩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대신 읽어드린 영화감독 박성미 씨의 글은 제가 중간중간을 조금, 굉장히 긴 분량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생략을 했고요. 나름대로 강조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을 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원래 이것은 영화감독 박성미 씨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게 많이 퍼졌었는데 어제 아침에 시민 정송은 씨가 이것을 청와대 게시판에 어제 아침 9시 51분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경에 삭제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삭제 경위는 청와대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하야를 촉구한 그런 내용이어서 삭제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자가 댓글과 안내문으로 남긴 바에 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본인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삭제할 수 있다.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실명 인증을 거친 후 직접 삭제하면 된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최초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정송훈 씨와는 아직 저희가 접촉을 하지 못해서
왜 갑자기 자진 삭제를 하게 됐는지는 확인은 안 됐는데 제가 추정컨대 이 글의 원 집필자는 영화감독 박성미 씨고 아마 정송훈 씨가 이것을 이렇게 복사해다가 붙인 것. 그런데 엄청난 반향, 50만 건 이상이 조회되고 공유 확산된 걸 합치면 카운팅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장이 크죠. 그래서 자기가 이 글의 최초 집필자가 아니라는 그런 심적 부담 때문에 혹시 삭제한 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송훈 씨와 우리가 연락이 되는 대로 본인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서 달리 말씀드릴 게 있으면 따로 말씀을 알리겠습니다. 정송훈 씨는 그 글을 내렸지만 이 원 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사를 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여러 군데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건 올라와 있고 역시 파격적으로 많은 열람 및 복사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댓글들은 일일이 다 달 수가 없는데 저희 취재진이 참고로 민심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서 댓글을 한번 출력을 해봤더니 A4 용지에 활자 포인트는 몇이었죠? 10포인트. 네, 10포인트.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글씨로 했는데도 무려 현재 이 시간까지 달린 댓글만 90페이지나 됐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이것을 조금 길게 그리고 현재 삭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위를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세월호 사건 이후 가장 파격적인 그리고 기록적인 조회수와 말 그대로 폭풍과 같은 열기인데요. 그 내용 못지않게 사람들의 공감하는 강도 이런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교묘한 시점에 어쨌거나 삭제되어서 이게 또 한 번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한데 현재까지 확인된 삭제의 경위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현재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망자는 189명, 실종자는 113명이고 구조자는 역시 전날 이후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강윤의 월요일 오늘 순서에서는 역시 세월호 참사 관련 여러 가지 소식들 묶어서 다뤄보고요.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최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입니다. 양심 선언하고 경찰을 떠났던 이름만으로 아직 기억하실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창 전 서장 연결해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응 및 조치들 올바랐는지 재난 대응 시스템 차원에서 이런 것들 꼼꼼히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짚어보는 뉴스 행가관에서도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또 우리가 이제는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몇 가지 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것 항상 그렇듯이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저 국민 TV 뉴스 안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프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데 정송훈 씨가 자신의 글을 삭제했어요. 아직 본인과 통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삭제 이유 아주 짧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은 원문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와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좀 부담이 됐던 거 아닐까. 그래서 삭제를 요청했고 본인이 스스로 삭제를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제를 요청할 때 내가 쓴 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복사해와서 갖다 붙인 거가 좀 마음에 걸려서 삭제한다. 이렇게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던가요? 이유를?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제 일단은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네. 그에 대해서 이메일로 답변을 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메일로 답변을 줬다는 청와대 얘기죠? 게시판에서 이 정 씨에게 스스로 삭제해야 한다라고 이메일로 답변을 줬습니다. 우리 관리자가 직접 지울 수는 없으니까 게시자인 정송훈 씨 본인이 가서 지우십시오라는 이메일 통보를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고 지금 삭제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송훈 씨가
저는 제 뜻에 따라서 삭제합니다. 라는 두 번째 올린 글은 여전히 게시가 돼 있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요일 밤이었죠. 진도 부근의 날씨는 대단히 좋지 않았고 기다리던 소식, 또 시신이 된 분들의 인양, 수습 이런 거 별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JTBC 뉴스를 통해서 현재 실종 상태인 단원고 학생 박수현 군의 박수현 군 사망했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가 아들의 핸드폰에서 나온 그 메모리 카드에 동영상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 침몰 직전에 아이들이 밖의 상황은 자세히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배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뭔가 위험을 인지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구명조끼를 입고 너가 먼저 입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JTBC에서도 이것을 공개했을 때의 파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편집하고 정지 화면과 주요 대목의 오디오, 음성 부분만 내보냈음에도 이것의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버린 승객들 그리고 학생들이 지상의 우리에게 살아남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축약본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로 다시 한번 눈물바다와 그리고 오늘 각종 포털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에는 이게 화제가 대단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가 자기 아들이 찍은 이 동영상을 혼자만 지니지 않고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네, 박종대 씨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동영상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동영상을 사회의 소유로 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네. 박종대 씨는 스스로 박종대 씨가 알기에는 8시 55분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동영상이 시작되는 8시 52분 이 당시에도 이미 배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고 또 아들이 녹화한 동영상 시간과 정부의 사고조사 발표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전에 아들이 의미 있는 사진, 영상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영상에 앞서서 16일 오전 6시 26분경에 배의 난간을 찍은 사진이 있고요. 또 오전 7시 36분경에 조명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특별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기 힘든 사진인데요. 그래서 박 씨는 이미 6시 26분경부터 배가 기울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동영상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것을 통해서 대단히 빠르게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고 사람들이 공분을 표시하는 댓글들을 달아서 무수히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라고도 할 수 있는 동영상에 반해서 반면에 해경이 미루다가 목포 MBC 취재진의 강력한 촉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자 때밀려서 14흘 만에 사고당일 아침 사고 선박에 첫 출동한 해경 경비정의 승선원들이 그러니까 해경이죠. 해경이 찍은 동영상이 결국은 공개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또 아까 그 마지막 편지 동영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렇다면서요? 네, 해경이 오늘 세월호 승무원들의 탈출 장면을 담은 10분여 정도 되는 그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승무원들이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올라타는 모습,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또 코앞에 있는 구명볼도 작동시키지 않고 탈출에만 급급한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선장인 이준석 씨는 정말 급했는지 팬티 차림으로 경비정에 옮겨 타는 그런 모습까지도 찍혀 있습니다. 네, 승무원들이 선수와 선미 두 군데로 나누어서 탈출했다 그러죠.
운항 관련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그리고 기관 쪽, 배의 맨 아래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뒤쪽으로 탈출을 했다고요. 네. 지금 안산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이번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다 설치돼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 좀 한번 볼까요? 네, 오늘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안산 지역의 합당 연결식 당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안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마련돼 있던 임시 분향소에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요, 엿새 만에 누적 조문객이 16만 4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추모 문자 메시지도 8만 1,000건이 넘게 도착한 상황입니다. 안산 임시 분향소는 오늘 밤 12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 공식적으로 분향소가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어제부터 서울 광장에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만 6,257명이 분향소를 찾았고 오늘도 오전 11시 기준으로 1,100여 명의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안산의 분향소를 내일 10시부터 화랑유원지로 바꾸는 이유는 뭐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마찰이 좀 있는 안 좋은 소리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네. 교육청과 네. 그리고 안산시 사이에 이 분향소를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마찰이 있죠? 이 전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도 요번 참사에 대해서 분명히 일정 부분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 네. 다른 무슨 원인 규명에 따른 법정 다툼도 아니고, 네. 우리 곁을 그렇게 허망하게, 안타깝게 떠나가 버린 어린 영령들을 위로하는 건데, 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네,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는데요. 안산시 측에서는 그리고 유족들이 원하고 있다. 유족들이 공립 분향소로 정 분향소로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경기도 교육청과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은 여러 군데서 참 중요한데,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취할 수 있는 예의는 극도로 경건하고 엄숙하고, 아무리 깍듯하게 취해도 넘치지 않겠건만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로 잡음이 들린다는 것, 여전히 안타깝군요. 어린 영령들을 어떤 낯으로 보려고 그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수사 상황 좀 얘기해 볼까요? 지금 수사가 아주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네. 원인, 그리고 초동 대응, 그다음에 선박회사의 실질 소유주, 이쪽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목포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한 것부터 들어볼까요? 네, 합동수사본부는 목포 해경 상황실 그리고 전남 소방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본부는 해경이나 전남 소방본부를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동안은 승무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 집중하는 상태였고, 네. 또 해경이 구조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26일 세월호 운항과 관련한 주요 승무원 15명이 모두 구속 조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해경과 전남소방본부 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넓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수사본부는요, 해경 그리고 검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목포 해경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본부가 수사 주체의 한 축인 해경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를 수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목포 해경의 초동 대응, 이런 것들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앞에 나서서 위주가 돼서 하긴 하겠지만, 합수부가 들어있는 건물에서 그 옆방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는 게 출범 초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압수수색하고 한 것은 다 오늘 오전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해운조합, 한국선급 뭐 이런 곳에서 지금 계속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동안 몇십 년째 골마 있고 음지에서 썩어가고 있던 것들 하나하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해운조합 인천 지부장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아주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증거를 인멸하다가 적발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요, 증거 인멸의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인 이모 씨 그리고 팀장 2명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을 앞두고 중요 문서 수백 건을 폐기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검찰은 이 문서를 확보해서 현재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 폐기 문건에는 인천 연안 여객선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 이런 것이 있는데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다.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해운조합 대의원 활동보고 문건, 또 사망 학생의 보상금을 2억 9,600만 원으로 산정한 그런 내용이 담긴 세월호 선박사고 인정 보상기준, 이런 주요한 서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좀 추가 질문할 게 생기고 일단 이 와중에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궁지에 몰린 인간은 상식이나 염치 이런 거 일단 팽겨쳐두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어리석지만 무엇이든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건 맞지만 중요 문서를 일단 폐기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 뭐 그런 네. 반증이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앞두고 중요 문서를 수백 건을 폐기했는데 검찰은 어떻게 그 문서를 확보해서 지금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검찰은 일단 그 해운조합 인천지부 쪽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일 예정이다. 그런 정황을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고, 네. 그리고 이 해운 인천지부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을 일부 언론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언론이 또 발견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검찰과 좀 뭐 협조가 있었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폐기된 문서를 검찰이 다시 재확보한 것은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리고 사망 학생의 보상금을 2억 9,6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랬는데 이건 해운조합이 그냥 자의적으로 뭐 경우의 수로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로서 향후 제기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자신들의 그냥 안 수준,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 수준인 겁니까? 아니면 법적 내용을 갖고 해수부나 이런 쪽과 교감 끝에 산정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교감에 의해서 이랬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그 대비안으로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례 및 보상 그리고 배상 절차가 진행이 될 때 해운조합 측에서는 이 정도 선을 제시하려고 일단 이렇게 한번 산정을 해봤다. 뭐 네. 이런 정도로 이 시간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해운조합이 대단히 큰 그 갑 중에 갑이고 거의 해운 항만에 관해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모든 실무적인 일을 집행하는 곳인데 중요 문서를 버젓이 파기하다가 적발이 되고 자기들끼리 보상 장례금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하는 것들. 이 큰 참사를 겪으면서도 그들의 인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또 한 번 충격적이고 뿌리째 고쳐야 한다라는 것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군요. 네, 세월호 관련 소식들 묶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진도 해역은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은 초속 8에서 12m로 강하게 불고 파도는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고 있습니다. 진도 해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의 세기는 최대 초속 11m, 파도는 최대 1.5m로 오늘보다는 조금 잦아들겠습니다. 또 최고 유속이 초속 2.3m로 많이 빨라졌습니다. 내일부터 사리 기간에 접어들면서 유속이 더 빨라지겠습니다. 그 밖에 영남 일부 지방과 중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남과 남해안, 영동 지방은 30mm에서 많게는 최대 10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해안 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이 불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부산 18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미리 보는 뉴스K, 황준호 뉴스팀장한테 전해 듣는 시간이죠. 5시 57분 34초 막 접어들었습니다. 황 PD 나와 있습니까? 예, 여보세요. 아, 뉴스K 황준호 팀장.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9시 뉴스K 톱 뉴스는 뭔가요? 예, 일단 저희는 오늘도 계속 세월호 특보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 예, 팽목항에서 수색 상황,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수사속보, 이런 것들을 전해드릴 건데요. 네네. 수사속보에서는 오대양 사건, 구원파, 이런 것들이 오늘 집회도 하고 그래서 물론 주요 뉴스니까 다루긴 하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오대양 사건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87년 789 소위 노동조 대투쟁 때 네. 그리고 91년 광경대 분신정국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핵심 쟁점을 시선을 피하기 위한 역사의 한 고비 때마다 공교롭게도 등장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역시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역시 짚어볼 생각입니다. 아, 역사적으로 과거 일을 한번 시청자분들께 드라이하게 한번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에 일단 국민TV 뉴스 인터넷 사이트로 우선 기사를 올린 내용이 있는데요. 수색에 지금 청해진 회원하고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 언빈이라는 회사, 네. 이 회사에서 민간 잠수부들한테 일당을 제시하면서 일당 100만 원을 줄 테니까 같이 와서 하자. 예.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당 100만 원이요? 예. 처음에는 30만 원이었는데 네. 이게 점점 수색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일당 100만 원으로 하자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실력 있는 사람들 모으려고 한다라고만 봐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하, 어떤 점이 그렇죠?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다 민간 잠수부들 들어가는 거 다 제한하고 그러더니 네. 이제 와서는 이 사람들 왜
않기 위해서. 아하. 그렇다면은 만약에 수색이 일반 민간 잠수부들이 성과를 더 많이 내고 그러면 예. 자기들의 그동안 해왔던 것, 그동안에도 물론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후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포섭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좀 정황이 있어서, 현장에서 며칠 동안 그 문제만 취재했던 유인하 PD가 어제 서울로 올라와서 오늘 리포트로 그 부분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도대체 이 언딘이라는 업체의 계약 방식 및 작업 방식, 예. 그리고 대형 사고를 친 사람과 계약한 곳에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해경은 다 구조 및 수색 이런 것들을 맡기다시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하자 여부가 있느냐를 묻자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강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 같고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민간 잠수부들 포섭하는 방식도 직접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면서 누구한테 한 달이 걸쳐서 하면서 책임을 나중에 이게 추궁이 들어왔을 때 책임을 피하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건 간에 어쨌든 인양 대신에 수색 먼저 하라 이런 입장인데 진도군청에 뭔가 좀 이상한 의문의 상황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그 부분도 파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인양을 준비하는 게 아닌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된 건데 지금 청와대 게시판이 과거로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다운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정상화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만큼 이렇게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강력하게 드러났고 또 대한 언론, 저희 뉴스케이 같은 대한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적이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렇게 강력한 적은 처음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가 오히려 청와대는 실명 인증을 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보다 실제로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잘 반영이 돼 있다. 그런 점도 저희가 리포트로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 게시자 정성훈 씨 글은 삭제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또 뭐 기타 준비하신 거나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저희 대형 요객선의 88%가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 이런 것들로 중고 선박을 과거에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큰 사고 말고도 자잘한 사고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다라는 점을 저희 한번 짚어보는 리포트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8%라고 하셨나요? 예. 그럼 10척이면 9척, 말 그대로 10중 8구네요. 그렇습니다. 하하. 이래가지고 어디 배 타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톱뉴스가 뭐라고 물어봤지만 극도의 보완이 필요한 이런 식으로라도 3시간 먼저 다른 언론사나 이런 데 알려져서 안 될 것들은 알아서 보완 유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황준호 뉴스 팀장이었습니다. 잠시 게시판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낭독해드린 당신이 대통령이 아니어야만 하는 이유, 그 시민의 글에 대해서 경위, 현재까지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5시 37분에 닉네임이 내가 좋아라고 쓰시는 분께서 원집필자인 박성미, 영화감독 박성미 씨인데요. 우리 박상미님인가요? 전영관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셨던 그 박상미님이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분은 아닙니다. 독립영화 그리고 영화판에서 나름대로 운동도 아주 잘하고 있고 성향이 아주 분명한 박성미 영화감독이 지난 금요일 저녁 때 오후 7시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고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퍼져나가는 와중에 어제 아침에 청와대에 처음으로 게재한 정은송 씨가 아마 그것을 복사해서 붙이게 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오늘 1시경에 자진 삭제를 했고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카피해서 여러 건을 게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동일한 글은 여러 군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50만 건이 넘고 청와대에서 홈페이지 만든 이후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과 일시적인 쇄도 이런 것들은 처음이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삭제 경위 이런 것들을 좀 밝혔더니 저의 페이스북 그 친구 관계인 어느 출판사의 대표께서, 참고로 그분 실명이나 출판사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께 이런 걸 밝혀도 좋냐라고 제가 허락을 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 페이스북에 와보면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그분께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신 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 독신자들에 관한 무슨 정책이 나왔답니다. 그게 한참 사회적 논쟁이 됐을 때 이 출판사의 대표께서 왜 독신자들이 봉의되어야 하느냐, 말하자면 쉽게 간추리자면 그런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이진 않았지만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으로 봐서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열람과 조회와 댓글들이 달려가지고 청와대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담당자가 이 출판사 대표에게 따로 연락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뜨겁게 반응들이 보이는데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많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억에 따르면 내려주신다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리고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하도 급했으니까 그런 사정조로 말을 했겠지만 자기에게 그런 제의가 왔었다. 그런 일도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라라고 예전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참고로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부이건 간에 국민 모두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요. 누구도 그 글에 대해서, 그게 청와대였건 삼성그룹 누구건 이병철 회장 이메일이건 뭐건 간에 정당한 의사 표시는 어느 순간에도 제한받아서는 안 되고, 자유의지와 전혀 자유의지만으로 그걸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도 상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잼뱅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는 5시 38분에 경향신문에 영화감독 박성미 씨에 관한 기사가 있다 그러면서 URL을 올려주셨고요. 아마 많이들 보셔서 다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명아빠라는 분께서는 잠수사들의 체력이 고갈되어 가는데도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수색주체 언디는 선주와 인양교역이 되어 있다. 고용주와 자사, 즉 언딘이겠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수색과 구조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글쎄요, 갑자기 제 개인적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줍잖고, 주명아빠님께서도 제 의견을 듣고자 하시면 아니겠고, 아마 이제 토론을 기대하셨겠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 그 이전에 상식에서 생각하는 것이 일단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5시 51분에는 창공님께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 이슈 1위가 청와대 홈피였는데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포털 순위도 심도 있게 취재해봤으면 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꼭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포털 사이트가 순위, 실시간 검색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온당치 못한 꼼수나 또는 상업적인 게 많이 개입돼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많이 그전에도 얘기를 해왔고 공유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속속들이 좀 사례를 챙겨보고, 문제는 중요한 사건이 그렇게 돼서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그것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추적해볼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정도로 취재가 좀 무르익으면, 좀 뭐가 알갱이 있게 잡히면 반드시 긴 꼭지로 해서 한번 다루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네, 게시판 대충 훑어봤고요. 이제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연결할 시간인가요?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도 수습 실종자들, 또 시신 수습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죠. 네. 청와대 홈페이지에 시민의 글이 끼친 파장이 대단하고요. 양 기자도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 청취자께서 방금 6시 10분에 네. 청와대 홈피 게시글 관련해서 하나 올리신 속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방송 제작진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강윤의 오늘의 애청자분들의 협조로 함께 만들어가는 생방송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서태후님께서 지금 청와대 홈피 다운이 되었고 다시 홈페이지가 열리면 최초의 원글 집필자인 박성미 감독이 직접 다시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하십니다. 트윗에, 본인 트윗이겠죠? 본인 트윗에 이렇게 피력했네요 라고 알려오셨습니다. 네, 이 글이 워낙 파괴력이 있고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심의 정확한 반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무수한 공유와 공감 이런 것들로 민심이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무튼 청와대가 이런 것들 제대로 살피고 대통령이 읽어봤을까요? 글쎄요. 대통령이 전에 신년 기자회견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본인도 직접 인터넷 많이 보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거는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예. 이 댓글 달리는 것까지 예. 꼼꼼하게 읽어본다고 하니까요. 정말이에요? 아마 읽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거 선거 앞두고 TV 토론 앞두고 그 이미지 그 메이킹용으로 인터넷 활용도도 높고 소통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양 기자님? 글쎄요. 청와대 관계자들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새누리당에 있을 때 예전 이제 한나라당이죠. 예. 어제 출입했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곁에서 직접 오랜 기간 동안 취재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실제로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하고 인터넷에 관련 글들, 기사들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인터넷 활용도도 높고 숙련되게 잘 다루신답니까? 다루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아무튼 박 대통령이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기는 한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이야 이 대통령의 업무 자체가 워낙 많을 테니 어느 정도일지는 좀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업무야 원래 많고요. 지금 많아진 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건 밑에서 비서들이 안 갖다 주더라도 본인이 한번 챙겨야 되는데. 예, 그 얘기는 그쯤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이 글 관련이니까
얘기 나눈 걸로 하겠고,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 벌집 쑤셔놓은 듯 어수선하다면서요. 이거 뭐 며칠 전에도 이 말씀하시던데 계속 어수선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성미 영화 감독의 글 자체가 뭐 워낙 지금 파장이 커서 예, 실제로 지금 오늘 제가 새누리당 의원들 또 보좌진들 뭐 당직자들 이렇게 만난 사람들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 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 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글이 게재돼서 몇십만 명이 막 보고 이런 것을 새누리당 의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쪽 의원들도 모르는 사람들 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정말요? 아니 그렇게 의원들 제가 네 그렇게 민심들을 모른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이 보여왔던 몇 가지 뭐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요, 또 이 간첩 이렇게 증거 조작 파문 이것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민심의 분위기, 흐름 이런 것들과는 좀 동떨어져서 이게 따로 뭐 섬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 발언들과 또 이렇게 행동들이 나온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본 의원들 중에 한 2-3명 정도, 제가 한 5명 정도 봐서 얘기를 물어봤으니까요. 한 절반 정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런 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고요. 만나본 의원 중에 반가량은 이 글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른다고요? 반은 아니겠네요. 5명 중에 2명이니까요. 한 40%가? 네. 아, 그분들은 뉴스도 안 보고 뭐 딴 것만 하시나? 근데 이제 오늘 그 친박계 지금 지도부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뭐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의원들 특히 이제 이 핵심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어차피 지금 이제 6.4 지방선거 내일 모레 이제 결국 이 경선 시작되고 이제 5월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정말로 이제 이 참사가 이제 수습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정부 여당의 대한 질책,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았고요. 특히나 이 새누리당의 젊은 보좌진들,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그리고 좀 중하위 당직자들,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중반 되는 당직자들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들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말이에요. 물론 양 기자 글 읽어보셨겠지만 제목부터가 그 뭐 대통령한테 그냥 이렇게 좀 애둘러서 최소한의 예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뭐 탈탈 털고 그냥 정확하게 핵심 정곡을 탁 겨냥하고 작정하고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군더더기 없이 한 말이죠. 그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자격 없다. 화야를 원한다. 이거보다 지금 뭐 더 강력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 50만. 청와대 홈페이지에만 가서 본 게 50만이고요. 뭐 포털들이니 SNS로 막 퍼진 거 하면 이거 셀 수가 없어요. 그럴 겁니다. 제가 한 30분쯤 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봤는데요. 이 게시판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게시판 글을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려고 하면 이 접속을 다시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래픽이라고 그러나요? 한꺼번에 많이 몰리니까 지금 굉장히 몰려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피터 폼이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께서 6시 15분에 그 글 다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라고 속보를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강윤의 오늘은 한 수십 명의 자원봉사 특파원들을 이렇게 국내외에 포진하면서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 기자 부러우시죠? 그러니까 양 기자님도 아주 고급 정보를 잘 전해주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할 겁니다.
뭐 하도 무겁고 그래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기초연금 말이에요. 사실 네네. 세월호 사태가 아니라면 이거 그 연로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이자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공약을 지키느냐 마느냐 어떻게 변형되느냐 이것은 결국 우리 복지의 틀 고령화 사회의 한 기둥 이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 몇 개월째 공전되면서 도대체 언제 정말 20만 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지급이 되느냐 이거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4월 임시국회 회기가요. 네.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4월 임시국회를 늦게 시작해서 네. 5월 18일까지가 회기인데요. 일단 여야 간에 지금 본회의 의사 일정이 잡혀 있는 건 내일이 마지막이거든요. 내일이요? 내일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갖고 네. 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당론을 확정하려고 했었는데요. 결국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냐면요. 지금 정부가 원래 이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하는 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상을 한 끝에 지금 새누리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게 어떤 거냐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네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걸 갖고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당론을 받아들이는 걸로 확정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의원총회가 왜 열리게 됐냐면 뉴스를 그동안에 통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새누리당 쪽에서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절충안을 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쪽에서는 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전병헌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이 상층부 지도부에서는 이 정도 아니면 우리가 기초연금 우리 때문에 지급 못했다는 부담도 덜면서 또 우리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안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이 당내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당론을 확정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4월 국회 내일 끝나면 다음번 국회는 이제 짝수달이니까 6월인데 그때 뭐 선거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열린다 치고 그때 설령 이게 여야 합의가 된다고 해도 연내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이 될 수 있나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4월 임시국회 회기가 5월 18일까지니까요. 아마 18일. 내일 본회의 전후로 해서 아마 여야 간의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서 5월 초중순쯤에 본회의 일정을 한두 번 정도 더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처리 못한 법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또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요. 말로는 지금 당장 처리 안 하면 7월부터 지금 못하게 됐고 이건 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걸로 이 큰 툴을 짜놨기 때문에 법안만 처리가 되면 이게 실무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준비는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야당한테 공이 넘어와 있는데 이걸 좀 얼만큼 좀 내부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 그동안에 야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이 기초연금의 진짜 이 원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월호가 가장 국가적 당면 현안인 건 분명하고 세월호 침몰 이전과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 분명히 맞지만 이 기초연금 이것은 고령화 사회 많은 노인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여서 조금 소상히 들어봤고요. 양 기자님, 제가 갑자기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말씀하시죠. 자주 그러시잖아요.
MBC 저 이상호 해직 기자가 울분을 토하면서 연합뉴스 이 개 XX야 하고 막 분노의 포효를 했고 그 뒤로 이제 뭐 이 기자가 그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네네. 근데 연합뉴스에서는 뭐 소송 건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그 같은 기자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못 봐서. 근데 보면 이 이상호 기자가 조금 오버한 것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사실 이제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 이제 구조 작업 하는 데 있어서 연인원 투입이나 또 이렇게 뭐 항공기 또 선박 대수 이런 것들을 사실 연인원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줘서 이게 이제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것보다 훨씬 부풀려졌다. 이게 이제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오셨던 것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상호 기자가 현장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소간의 오버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뭐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가는 건 뭐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도 연합뉴스 측의 그 대응 후속 소식을 미처 확인 안 하고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한소리님 그리고 안 바쁜 벌꿀님께서 연합이 결국 소송 안 건다고 다시 꼬리를 내렸네요. 예,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정말 쌍방향. 참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좀 국인 체면 이번에 좀 반성하고 나라 돈으로 한 300~400억 연간 받는다면서요. 요즘 한국에서 저 그렇게 꽁돈 300~400억씩 그냥 받는 언론사가 어디 있습니까? 밥값 확실히 해야죠. 그거 다 우리 돈인데. 예, 오늘 저 소식 감사하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뭐 좀 쫑긋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정대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의 행과 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일보가 1면 톱과 4면, 5면에 걸쳐서 무려 3개면이면 대단히 역점을 둔 거죠. 관 PR을 깨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료들, 공무원들 복지부동하고 덜 잘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자. 이게 지금 66년 정부 건국 이후로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결국 그런 것들의 총체적 모순이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터진 것 아니냐. 그러면서 관료 사회에 대해서 마음먹고 굵직하게 메스를 일단 들이댔습니다. 중앙일보 1면 톱 기사의 일부분을 우선 좀 들으시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인재이자 관제다. 승객 구조를 외면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안전과 운항 관리의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의 무사한 일이 근본적 원인이다. 한국은 관주도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관료 중심제가 정착됐다. 그러나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관료들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관피아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역대 정부의 관피아 쇄신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집권 초엔 대통령이 공무원 개혁을 외치지만 정권 말로 가면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포위돼 옴짝달싹 못하는 전철을 밟아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관료 커뮤니티는 관료 선후배뿐 아니라 관료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고객 집단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서적 공동체라면서 이 커뮤니티의 힘이 때로는 대통령보다 강할 때가 있다. 집권 후반부엔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면서 관료사회 개혁을 위한 고단위 처방을 예고했다. 네, 관료제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이 나라 발전에 기여했던 것보다는 지금 끼치고 있는 해악이 훨씬 크다. 물론 한때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절대적 기아로부터 벗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혁파되어야 할 해악만 끼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부 열심히 해서 행정고시 패스해서 청운의 뜻을 품고 공직에 들어갔다는 거 알아요? 남들 꽃 구경 다니고 여자친구랑 사귀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할 때 좀 참아가면서 그 청춘의 한 시기를 고시원이 됐건 절간이 됐건 자기 공부방이 됐건 처박혀서 묵묵하게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앉아서 어려운 시험 패스한 거 압니다. 욕 많이 보셨고요. 집안의 영광이고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개인으로 만나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상식과 합리 그런 점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머슴으로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건 개개인 공무원일 때 그렇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기자 17년 하면서 관청 출입 9년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3년 10개월간 공무원 생활도 했습니다. 중간 간부보다 조금 높은 직위로 들어가서 고시 출신들 아주 많이 겪었죠. 기자 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더군요. 직접 겪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저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과거 현재 공무원인 저와 친교를 나눴던 분들 중에 일부 상처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고시되고 나면요. 3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 평생 앞으로 그러니까 한 26살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65세까지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치고 적어도 한 40년 동안 나는 험한 일 안 하면서 사람 부려가면서 명분 획득해 가면서 나란 일 한다는 명분이요. 얼마나 유교적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고 숙문주의적 경향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그거 얼마나 큰 무형의 가치인지 힘인지 모르시지요? 그래가면서 적어도 내 평생 나는 고대광 시대에 엄청난 호화호식은 안 하더라도 윤택하고 존경받으면서 험한 일 안 하고 나라 돈 예산 배정권 가지고 또는 업무 인허가권 도장 가지고 여기 찍어줄까 저기 찍어줄까 하면서 대접받고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 솔직히 하시지요. 처음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무관이 되어서 턱 출근하고 나면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밑에 6급, 7급, 8급, 9급 주사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분들 젊은 사무관 첫 부임해도 말씀 깍듯이 높이지 않습니까? 아무개 사무관님. 당연하죠. 계급사회니까. 그거 몇 년 졌다 보면 아하 이러는 게 당연하구나. 나는 예전으로 말하면 과거에 급제한 진사니까 거기에 맞는 채통도 유지하고 어느 정도 남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 조아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 진사들끼리 모이면 과거 급제한 조직을 생각하죠. 우리는 남들과 달라. 왜? 고시 패스했으니까 머리에 꽃을 꽂은 그 관을 썼는데 어찌
일반 무지랭이들과 같겠어. 예. 격식을 따지고 예의범절을 하고 마음의 수양을 더 갈고 닦는다면 저 깊이 머리 조아리고 존경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근적으로만 우리는 남달라야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밑에 심부름할 협회니 뭐니 민간단체들 준 정부기관 쭉 만들어 놓고 숙제 줍니다. 이거 뭐 정책 개발해 보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이것 좀 가서 초안 좀 짜봐. 아주 어려운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민간 전문가 누구누구한테 물어보고. 근데 플랜 A, 플랜 B 대충 이렇게 간다. 받아오면 표지 좀 고치고 살살살 뭐 고쳐서 자기 걸로 둔갑시켜서 실국장, 차관, 장관한테 보고합니다. 마음에 들면 아유 유능하다 소리 듣고요. 자, 그렇게 일해오면서 조직 이기주의 속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쓰고 있는 감투, 모자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국장, 차관 되고 나면 솔직히 눈에 별로 보이는 거 없잖아요. 왜? 내 밑에 머리 굽신거리고 조아리는 사람이 몇백, 몇 천인데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만 대충 이렇게 혼나는 척하고 청와대만 쫙 쳐다보고 있다가 정권 교체기에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내가 옷 안 벗고 좋은 자리.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무슨 직위로 퇴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재취업 이 클래스가 달려지잖아요. 장관으로 나오면은 장관급이 가는 자리, 굵직굵직한 뭐 이런 거 있고, 차관으로 나오면은 조금 거기. 차관이 못 돼서 실장 1급으로 나오면은 어디? 1급이 못 되고 국장으로 나오면은 좀 약한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퇴임 이후에 영향력 빠지지 않아가면서 남 돈으로 밥 먹고 남 돈으로 골프 칠 거 또는 나랏돈 법인카드로 쓸까 그런 거 하면서 지내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뭐 해수부뿐만이겠습니까? 이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지금 이름 바뀌었죠. 안전행정부, 교육부, 금융감독원 이런 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중앙일보가 오늘 깨알 같은 글자로 3개면에서 장황하게 써놨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 및 초동 대응 과정에서의 관료들의 무능. 구체적인 지시 하나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오죽하면 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계시는 진도 실내체육관의 현장 상황이 궁금하다. 사고 해역하고 실내체육관은 뭐 38km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자식을 물속에 넣는 부모들 마음은 오죽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녹겠어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기자들이 써올린 거 보면은 통 사실 같지 않고 답답해 미치겠죠. 그래서 도대체 사고 현장 보자고. 그래서 대형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대통령이 가서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전광판 하나 만드는데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거 들어드리세요 해야만 전광판을 세울 수 있습니까? 공무원 나리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식이 그 세월호를 탔고 아직 저 바다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 이게 OECD 국가이고 1인당 GDP 28,000불 운운하고 선진국 직전에 있는 나라의 사회 시스템 맞습니까? 여러분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이미 우리가 도달해 있는 인식 수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시패스했을 때의 그 샤프한 머리, 청운의 뜻,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다 어디 갔습니까? 해운조합 애들이 왜 돈, 비자금 만들었겠습니까?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술 먹죠, 그 돈으로?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 사고 방식, 기득권 의식,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 관존 민비 이거 뜯어고치지 못하면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료주의 분노합니다. 두 번째 뉴스 칼럼 짚어보겠습니다. 끝난 대통령 관료개혁 시작하라 라는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의 칼럼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듯한 대통령,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공무원이 국가 재난 발생과 구조작업 마비의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앞에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승객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모두 뒷전으로 밀렸을 뿐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진 장관은 대형 여객선이 침몰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한가하게 한 행사장에 참석해 활짝 웃는 얼굴로 기념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국민 중심 행정을 한다고 했다지. 해경은 구조 요청을 받고서도 출동 명령 보고 작성을 한다고 귀중한 골든타임 10여 분을 낭비했다니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받을 견책이 더 두려웠던가. 그러나 이번에는 절대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대통령부터 책임 회피에 급급한데 그 밑에 공무원들에게서 무슨 의무와 책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선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관료가 바뀌어야 한다. 네,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구구절절이 옳은 칼럼에 대해서 제가 부연하고자 이것을 고른 것은 아니고요. 중앙일보가 기사로 다뤘던 것의 보론격 또는 컬럼으로서의 중앙일보 기사를 승계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한겨레와 중앙을 떠나서 말이죠. 특별히 별 어줍잖은 저의 사견을 첨부하기보다는 몇 대목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첫 번째 행간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절대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왜 이 컬럼을 고르냐면요. 요즘 그 뉴스 소비 취향이나 성향이 사설, 컬럼 이런 거 거의 안 읽는답니다. 저도 한국일보에 2주인가 3주에 한 번씩 글을 쓰고 있는데요. 진짜 저희 가족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저희 중학생 딸. 이거 안 읽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읽어드리고 칼럼 하나 쓰려면 피와 땀을 까지는 몰라도 아무튼 자신의 순간적인 모든 것은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동걸 칼럼 제가 두 번째 소개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관료가 바뀌어야 한다. 이동걸 칼럼의 3분의 1 지점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컬럼이 끝나더라도 이 교수는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관료가 바뀌어야 한다. 제발 청와대 언론실에서 이런 거 좀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일부러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알아듣든 못하든 읽어는 줘야죠. 세 번째는 다이빙 벨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음성 파일 일부분을 골랐습니다. 들어주시죠. 그게 이틀로서 끝났어야 돼. 응? 배가 100여 척, 헬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고 조명탄을 하루에 1000발을 쐈다. 그게 그 답답한 그 실종자가 있는 그 답답한 그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조명탄은 왜 쏴? 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우리도 뭐를 하고 있다라고, 뭔가 하고 있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 갖다 나와서는 결과 조류가 세고 앞이 안 보이고 눈앞이 지하가 어쩌고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조류가 너무 셉니다. 그게 무슨 국가냐고.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게 열심히 일해갖고 세금 내서 그놈들 월급 주고 수당 주고 옷 사입게 장비 사주고 그러는 국민이라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을 그런 식으로 속여? 그런 건 개새끼 싹 그냥 잡아야지. 바로 그 개가 주인을 속이고 말 안 듣고 짖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 된장 발라야 돼. 네, 그 종 모양으로 생긴 다이빙 벨 알파 잠수를 이끌고 있는 이종인 대표입니다. 맨 마지막 그 멘트가 아주 된장 발라야 된다 이렇게 끝났는데,
저는 기술적인 거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알 필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전문가가 적재적소에서 일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종인 다이빙벨이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해보는 게 왜 나쁜가요? 그것도 좀 더 빨리 사고 첫날 이럴 때, 둘째 날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때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언딘인지 뭔지는, 해경인지 해군인지는 이래저래 해서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해봤나요? 해보고 나서 예기치 못했던, 이종인 대표도 잘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이런 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 방식으로 하고, 조류가 좀 어떻게 되거나, 또는 배의 어느 쪽 부분은 요걸로 하고, 이렇게 못합니까? 왜 이거 가지고 최근 사나흘 동안 온 국민이 언딘이 뭐고, 다이빙벨이 뭐고, 왜 이래야 됩니까? 저는 이종인 씨 만난 적도 없고요.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텔레비전 보니까 머리 좀 짧게 깎고 아주 터프한 이미지고, 누가 이종인 씨 지금 개인 장사하려고 한다 어쩐다 그런 말도 하던데,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사람 살리면 지금 국면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디는 돈 안 받고 무료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대통령이 나와서 어이 청장, 머리 빡빡 깎은 이종인 씨 다이빙벨 갖고 자꾸 말들이 많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거 투입하세요. 그래야 해볼 겁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신데요. 지난 2010년 조현오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정면 비판했다가 파면당하고 2년 뒤에야 복귀한 최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최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구조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의 혼란과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재 시민안전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출마 생각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출마 정치 그런 얘기 할 건 아니고요. 최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수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종의 공익 제보 또는 내부 폭로자 또는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던 경찰 공무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네. 예. 소장님하고 긴 시간은 못 나누더라도 짧게 묻고 엑기스 있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예. 경찰하고 해경은 같은 경찰이긴 하지만 육지와 해상 이렇게 소속 부처 좀 다르고 한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해경의 초동 대응 및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의 활동 상황 이런 거 보면서 감회가 어떠십니까? 해경이나 육지경찰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기왕 사고는 났다 치더라도 구조활동을 잘해서 국민에게 믿음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도 경찰 생활 오래 한 사람으로 참 아쉽게 생각하고 마음 아픕니다. 근데요, 참 이번 해경에 대한 원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일하는 게 좀 답답하고 빡빡해야 됩니까? 빠릿빠릿하게 우선 급하면 지휘고와 우선 나중에 보고라도 하고 빨리 와서 창문이라도 두드러 깨고 사람 하나 더 살리고 그거 안 됩니까? 누가 지시해야 그래야 합니까?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32년 했는데 우리 공직 문화에 보면 하나 부족한 게 일선 현장 지휘관의 좀 자율적 판단, 자율적인 소신껏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판단부터 먼저 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위로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결국 이런 비극을 더 확대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 소장님은 그런 조직 문화 누구한테 언제쯤 배웠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고 제가 2010년도 성과주의 반대할 때도 결국 성과주의한 게 뭡니까? 위에다 점수 내가지고 다 비교시키고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반대를 했던 건데
지금 저 보니까 우리 저 공직의 문화가 전부 그냥 1인 집중 체제, 예. 전부 위에만 눈치 보는 체제, 이런 문화가 사라지진 않는 한 이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소신껏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대응 체제는 좀 요연하다고 봅니다. 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결국 사라지려면 위에서부터 잘해야 된다 봅니다. 위에서부터 대통령부터요? 위에서부터 권한을 하부에다가 유임하고 또 하부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그 윗사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예. 기억하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옳았다고 보십니까? 투입한 지시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특공대라는 것은 우리 그 TV에서 많이 본 것처럼 중국에서 어선이 와서 막 도끼 휘두르고 할 때 대응하는 그 주운 그 전투부대인데 그 재난 대응하는데 그 전투부대를 투입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유족들이 거칠게 요구를 하니까 비유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공대라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렇게 우월한 아주 정말 슈퍼맨에 가까운 능력을 갖춘 분들인 줄 알았더니 주로 무술, 전투 이런 것 쪽이 전공이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재난 부대 재난 활동을 하는 전문 부대가 아닙니다. 재난하고는 상관이 없군요. 예. 대통령이 너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박 대통령께서 말이에요. 눈치만 보는 공직자는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한두 마디 세게 얹어놓으면 공직사회 바뀝니까? 이 눈치 보는 공직자를 퇴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눈치를 볼 겁니다, 지금 이제. 그죠? 더 눈치를 보는 거죠. 안 들키게 눈치 봐요? 왜냐면 거기서 눈 밖에서 나가지고 퇴출 대상이 될까봐 아마 더 전전긍긍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한 공직자를 퇴출하는 거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을 하부에 유임해서 밑에 조직원들이 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재난이나 안전 분야는 현장 지휘관이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재난이 발생되면 현장 지휘관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컨트롤 타워가 구성돼서 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감사한데요. 최 전 소장님, 저희도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신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었어요. 그나저나 눈치 보면 다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더 눈치를 본다고요, 공무원들?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다 쫓겨나겠네요? 그러지, 쫓겨나지 않으려고 엄청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이잖아요. 무슨 다람쥐 쳇바퀴도 아니고 눈치 보는 공무원들은 쫓아내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눈치를 본다. 그게 현재 지금 우리 이제 공직문화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30초 정도로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는데요. 사건 발생 14흘째인데 첫날 제발로 뛰어든 사람 말고는 한 명도 못 구했습니다. 민간 잠수사 투입마저 제지했다는데 구조를 방해하는 거하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구조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경찰 오래 하셨던 분으로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참 단 한 명이라도 구조를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TV나 이런 거 방송을 보면서 구조하는 그 담당자들이 더 이렇게 좀 혼신을 다해서 진짜 그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과 그런 피해자들의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느 한 구석도 잘했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결국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전 강북경찰서 소장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실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 내일 다시 보완해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